영화에서 악마와 함께 춤춰본 적 있나?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한 남자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그는 자신을 인류 최초의 살인 예술가라고 말하죠. 여기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범죄와 냉기가 흐르는 도시. 고담시에 호련히 나타난 검은 그림자. 날뛰는 악당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을 배트맨이라고 말합니다. 1989년 스크린에 등장한 이후 영원한 라이벌로 관객들의 뇌리 속에 각인된 두 사람, 배트맨과 조커. 명화남녀 두 번째 주인공은 배트맨과 조커의 운명적인 역사에 서막이 된 영화 배트맨과 그리고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남녀에서 그림 읽어주는 여자 이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화남녀에서 영화 들려주는 남자 한기일입니다. 기일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 12월이라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의미로 바쁜지는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뭐 자랑은 아니고요. 뭐 연말이라 모임도 많고 해서 알코올에 이렇게 파묻혀서 좀 사는 삶을 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고 또 바쁜 일이 있으시잖아요. 뭐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혜정 씨는 요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운동. 좀 저랑 정반대시네요. 네. 저는 이게 타락, 건강, 약간 그렇게 운동이 좀.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그럴까요? 네. 맞아. 그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패틴슨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안 좋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 로버트 패틴슨 커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결혼한다는 기사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혜정 씨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건 무조건 반대합니다. 도시락 싸야겠어요, 저 정말. 네, 도시락을 싸서 식장에 가서 도시락을 뿌리면서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혼 반대세 막 이러면서. 이게 제 생각에는 로버트 패틴슨 커리어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또 듭니다. 반면에 또 지고지순한 그런 순정파의 되게 패틴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이걸로 생긴 거는 같아요. 저는 되게 멋있는 남자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멋있는 남자가 왜 하필 그런 여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 저도 약간 실제로 크리스틴이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패틴슨이 이제 좀 조금만 더 지켜보고 결혼을 결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뭔가 좀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두고 봐야겠죠. 그쵸? 네. 아직도 결심은 변함이 없나요? 끝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데 사실 또 결혼 기사가 나니까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네. 또 크리스틴이랑 패틴슨이랑의 사랑이 또 하나의 고비를 통해서 더 단단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네. 계속.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계속 도시락 싹은 항상 이렇게 쌓아놓고 지켜보겠습니다. 기씨 오늘은 저희가 배트맨 영화를 가지고 얘기해보기로 했죠? 네, 배트맨 영화 하면 일단은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이 좀 유명한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배트맨은 이제 1989년작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게 배트맨 시리즈 첫 편이죠. 네, 배트맨은 그 89년에 팀 버튼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조엘 슈머 감독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까지 3명의 감독들에 의해서 7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제가 실은 영화를 보는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지금 7편이나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전 처음으로 그 배트맨 영화를 본 게 다크나잇이었거든요. 네, 놀란 감독도 정말 천재적이었지만 사실 저는 히스레저 때문에 그 영화를 보게 된 거였어요. 정말 그 히스레저의 조커 연기는 소름 끼치게 완벽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거의 퍼펙트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다크나잇 개봉 이전까지만 해도 배트맨 시리즈는 이제 국내에 상당히 외면받는 좀 유치한 히어로 영화라는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히어로 영화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국내에서는 뭔가 좀 유치하다? 애들이 보는 거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죠. 저만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예, 배트맨 하면 굉장히 좀 어둡고 철학적인 사고도 많은 그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이런 배경이 좀 깔린 이유가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학당 기억나시나요? 유머 1번지에서
거기서 이제 이창훈 씨가 했던 그 맹구 역할에서 그 배트맨 하면서 이렇게 배트맨 하면서 이렇게 네. 장난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왠지 거기서부터 전 유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때부터 뭔가 좀 초딩스러운 이미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배트맨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배트맨이 시발점이 되면서 그 다른 외적인 히어로들까지 같이 국내에서는 왠지 히어로 영화는 좀 유치하고 애들이 본다 그런 네. 인식이 좀 이렇게 저변적으로 깔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본격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진중한 느낌의 좀 철학적이고 그런 느낌을 만들면서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네.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다크나이트에 들어와서 팬들을 이제 진정한 배트맨 팬들까지 넘어서 이제 대중적인 확장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최고의 블록버스터의 반열에 오르게 된 네, 셈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크나이트 때문에 다른 배트맨 시리즈도 좀 관심이 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배트맨 1에서의 조커 연기도 다크나이트의 조커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잭 니콜슨이 표현한 조커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술적인 캐릭터. 그래서 뭐 팬들 중에서는 오히려 잭 니콜슨 연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시긴 하는데 히스레저가 조커 역할을 맡기로 한 후에 이제 잭 니콜슨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잭 니콜슨의 조커 이미지가 굉장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때 히스레저가 아무리 이제 날고기는 이제 신의 배우라고 했어도 히스레저 이거를 좀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히스레저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잭 니콜슨이 창조한 그 조커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오늘 이따 얘기하면서 이제 두 배우의 조커 연기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감독이 팀 버튼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익살스럽고 유쾌한 악당 조커가 탄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기씨 얘기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뭐 워낙에 이야기거리가 많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열심히 한번 수다를 떨어볼게요. 예.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명화남녀 2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영화나 오늘 그 그림 소개에 앞서서요. 우선은 배트맨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만화부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트맨은 그 미국의 한 만화 잡지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작이 만화여서 그런지 뭐 살짝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근데 만화가 상당히 특별한 의미라면서요. 뭐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거야. 뭐 이런 시각 있잖아요. 이런 시각은 그 우리나라의 그 과거적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만화, 즉 그 코믹스라고 하죠. 코믹스나 그래픽 노블이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나라랑 차원이 틀리죠. 네. 어떻게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건국된 지 20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좀 넘었는데 짧은 미국 역사에는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믹스가 그런 미국의 건국 신화를 대체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건국 신화 대체제라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뭐 엄청난 팬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산업적인 규모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그 미국 만화 시장은 벌써 100년이라는 역사가 넘었어요. 네. 그동안 뭐 엄청난 세계관, 캐릭터를 자랑을 하면서 이제는 좀 뭐랄까 영화를 통해서 좀 재생산되면서 이제 미국 만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영화 쪽에서 트렌드가 사실상 그 뭐랄까 히어로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 히어로 영화의 기반은 이런 코믹스 슈퍼히어로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그 할 얘기도 워낙에 많아졌고 캐릭터도 많아져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히어로들을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기일 씨도 건국 신화의 대체제로서 이 코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명 맨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이런 뭐 한 명의 위대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작 코믹스에 대한 이야기나 뭐 세계관이나 이런 거 너무 깊기 때문에 저도 뭐 아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진짜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뭐 제가 정말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유서 깊은 장르 중 하나입니다. 네. 전화가 왔네요? 왜? 괜찮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혜정 씨는 뭐 배트맨 빼고 뭐 만화 원작으로 한 영화는 또 어떤 것들이 주로 생각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시리즈 하면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한 이 정도? 네, 이런 거 다 원작이 많아죠. 그렇죠. 예. 혜정 씨가 얘기한 그런 히어로들이 그 미국에서도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는 캐릭터들이에요. 네. 특히나 그 배트맨하고 이제 스파이더맨을 말하자면 그 미국 만화계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DC 코믹스와 그 마블 코믹스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마블하고 DC? 이거는 뭔가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뭐 이 캐릭터들을 탄생시킨 만화회사 이름이에요. 아. 예. 배트맨 그리고 슈퍼맨을 중심으로 한 DC 코믹스가 있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헐크 등의 히어로들이 있는 이제 마블 코믹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트맨은 이제 DC를 가장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올해 개봉한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봤어요. 이제 어벤져스에 나온 캐릭터들, 그 마블에 나왔던 캐릭터를 규합한 그 마블 유니버스를 규합한 작품이 바로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소속사 식구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뭐 아이돌로 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 질문을 할게요. 혜정 씨, 배트맨은 언제 처음 탄생을 했을까요? 지금 저희 영화가 1989년도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전이겠네요. 네, 뭐 배트맨이 처음 코믹스에 등장한 것은 그 마블의 그 디텍티브 코믹스 27호입니다. 이 코믹스 발행일이 언제예요? 모르죠. 놀랍게도 1935년 5월이에요. 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제 불과 4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 출시 날짜를 보면은 배트맨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콘텐츠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됐는지는 상상을 못했네요. 왜 우리나라 둘리는 몇 살이죠? 둘리 한 80년대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 저희 초등학교 때 TV 만화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둘리도 처음에는 만화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뭐지? 보물섬 이런 데서 연재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둘리도 한 나이가 31살, 저랑 비슷한 나이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배트맨은 이제 환갑도 넘고 그러네요. 이제 7순이 넘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해보니까 상상이 안 되네요. 7순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네. 만화니까. 혜정 씨는 이제 배트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 배트맨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검은색 망토? 뭐 재벌? 뭐 이런 이미지요?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잡았나요? 네, 제대로 잡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혜정 씨는 이제 배트맨이니까 브루스 웨인이죠? 네. 돈 많은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글쎄, 근데 돈 많은 남자긴 한데요, 배트맨이.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그쵸? CEO 맞나요? 뭐 CEO긴 한데 네. 일을 별로 하는 안 건지 많은 건지 예. 그리고 저녁에는 또 배트맨, 또 악당들을 물리치는. 네. 너무 바빠서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만날 시간이 없다. 없어요, 만날 시간이.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럴까? 아무래도 좀 슈퍼히어로니까 빨리 해치우고 와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웅 심리가 있어서 그게 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영웅 심리 있잖아요. 그런 자뻑 정신이 좀 이렇게 연애할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스파이더맨처럼 가난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좀 삶의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자주 못 만나도 놀 때 확실히 놀고. 그건 괜찮네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네, 슈퍼의 히어로 좀 뒷바라지도 해주고 알프레드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집사님이요? 네네네. 알프레드랑 같이 뒷바라지도 하시고.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딴 얘기로 빠졌는데 네. 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들의 초능력 이런 히어로든 이제 초능력이나 이제 DNA 변형 같은 이제 뭐랄까 초인적인 힘을 가진 히어로잖아요. 네. 근데 배트맨은 초능력이 없는 평범의 인간의 몸으로 맞아요. 도시에 있는 범죄자들과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도 좀 싫을 것 같은데 맨날 다치잖아요. 그렇죠. 예. 불쌍할 것 같아 맨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힘을 나를 위해서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질투 아닌가? 그런가?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난 브루스 웨인입니다. 이제
근데 그가 배트맨이 된 데에는 이제 부모님을 잃은 기억이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이제 가족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집에 오는데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강도의 총에 맞아 죽게 돼요. 이제 눈앞에서 이제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이제 브루스 웨인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당시에 범죄를 없애는데 이제 일평생을 바치기로 맹세를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배트맨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가장 배트맨의 초인적인 힘보다 더 부러운 게 있는데요. 네. 그건 역시 막강한 부입니다. 예, 돈. 흔히 제발. 말하던 이제 돈지랄 히어로라고 하는데 돈지랄? 네, 돈지랄 네. 히어로라고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루스 웨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최근에 나왔던 그 자폭 히어로였죠.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도 이제 대표적인 네. 돈지랄 히어로입니다. 네. 뭐 패러디 영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돈이 없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최근에 그 경제 잡지 포브스지에서 되게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가상의 코믹스 인물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히어로는 누굴까? 그래서 뽑았는데 1등하고 2등이 토니 스타크하고 네. 브루스 웨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돈이 네. 많죠. 그런 것도 순위를 뽑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뭐 아니면 뭐 제일 가난한 히어로 이런 것도 또 뽑나요? 아무래도 1등, 2등 있으면은 네. 뒤에 가난한 친구들도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가난한 친구는 이제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가장 가난한 친구. 맞아. 네, 전 재산이 $10라고 나왔더라고요. 학생이잖아요. 네네. 학생이고 뭐 학비도 내야 되고 집세도 쪼달려야 되고 뭐 피자도 배달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인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생계형 히어로예요. 네네. 진짜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네, 뭐 배트맨의 탄생 비화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 배트맨 영화 메가폰을 잡았던 2005년도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 좀 그 원작에 좀 가깝게 그려냈어요. 네. 아무리 돈이 많다지만 그 범죄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무기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담의 어둠의 기사가 되는 과정이 되게 탄탄하게 그려져 있죠. 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소개하는 배트맨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이죠. 네. 이 탄생 비하 부분이 좀 생략이 된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게 원작 만화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네요.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이쯤에서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영화 얘기도 결코 짧지 않은데. 그래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배트맨은 지금까지 총 7편이 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영화화됐던 슈퍼히어로 작품 중 하나예요. 그럼 7편의 영화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집어넣고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이제 팀 버튼이 89년 연출했던 배트맨과 91년인가 92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배트맨 2 이 두 편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제 팀 버튼 감독은 당시에 이제 가위손이나 이제 비틀주스 같은 작품으로 좀 어둡고 괴기스러운 약간 팀 버튼을 표현하는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하는 그런 거. 네네네. 이미지도 보면 약간 네. 고딕 이미지. 그렇죠. 약간 고딕하고 네.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런 느낌의 영화를 연출하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는 그런 감독이죠. 그래서 네. 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배트맨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팀 버튼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그리고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가 배트맨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근데 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캐스팅에 반대를 했어요. 근데 팀 버튼은 고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그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팬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마이클 키튼은 이제 코믹 배우, 약간 좀 유머스러운 배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배트맨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팀 버튼은 마이클 키튼이 이 배트맨 복면을 썼을 때 그 눈빛을 제일 잘 표현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을 관철을 시켰어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네. 비평하고 흥행해서 대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한 거죠. 네. 역시 배우들한테 눈빛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담이지만 배우 중 중요한 게 눈빛도 있지만 이 네. 보이스도 있고요. 맞아요. 성향도 있고요. 네. 성향이 안 되는 배우들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쵸. 대표적으로 성우 출신인 한석규 씨. 어떤 연기든 다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송강호 씨도 연기를 잘하는데 네. 송강호 씨의 그 어투는 뭐라 그럴까요? 독특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장르에 좀 가다두지 않나. 자기만 잘하는 걸 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한석규 씨는 악당도 잘하고 로맨티스트도 네. 하고 왕도 하고 네. 뭐 어쨌든 말이 따로 받으시면 이 성향, 음색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배우에서. 네. 눈빛과 성향.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배트맨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네. 이렇게 어쨌든 캐스팅에 공을 들였잖아요. 네. 나는 마이클 키튼 아니면 안 하겠다 했는데
팀 버튼 영화의 배트맨 주인공은 마이클 키팅보다는 악역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조커의 잭 니콜슨, 뭐 2편에 나왔던 펭귄맨 데니 드비토, 캐드먼의 미셸 파이퍼. 뭐라 그럴까, 주인공보다 악당이 더 기억나면 좀 되게 특이한 히어로 영화였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이게 1편, 2편이 되면 이제 배트맨 영화인지 팀버튼 영화인지 점점 헷갈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배트맨이 부각이 좀 약하게 되니까. 네. 1편 때도 팀버튼의 색채가 좀 강해 들어가면서 오리지널 팬들한테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2편에 들어와서는 진짜로 완전히 팀버튼 영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배트맨 영화인지 그냥 팀버튼의 그냥 박쥐 나오는 영웅 영화인지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 팬들은 좀 불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원작 팬들 같은 경우는 팀버튼의 과한 색깔도 거부감이 있었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설정,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설정 부분에서도 변형을 줘서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1편, 2편 정말 흥행에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원작 팬들과 이런 충돌 때문에 결국 네. 그 팀버튼과 마이클 키튼이 함께한 배트맨은 2편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독을 배트맨이 차지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좋은 감독이었으면 모르는데 네. 좀 배트맨의 흑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흑역사. 됩니다. 네. 이제 전편에 좀 우울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뒤집기 위해 이제 투입된 감독이 바로 조엘 슈마허라는 감독입니다. 네. 솔직히 조엘 슈마허 감독은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좀 안정적인 연출을 보이는 할리우드에서도 꽤 알아주는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탑건, 도어즈, 뭐 세인트 같은 작품도 있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 발킬머가 네. 배트맨을 맡았습니다. 네. 굉장히 꽃미남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배트맨의 조력자인 로빈이 등장하고요. 네. 로빈은 이제 크리스 오더넬. 이제 배트맨 3편에서는 이제 악당이 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리들러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에이스 벤츄라랑 마스크로 히트를 했던 이제 짐 캐리. 네. 그다음에 투페이스 역할에는 아카데미 수상을 했던 토미리 존스가 합류하면서 3편이었던 배트맨 포에버는 그 굉장히 화려한 진용을 갖춘 오락영으로 재탄생을 했어요. 근데 배트맨 포에버의 경우는 이제 화려한 그 고담시티를 재현을 하면서 약간 원작 색깔에서는 좀 50년대 코믹스의 색깔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배트맨도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느낌의 히어로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네.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제 흥행에도 대성공을 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해 흥행 1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생각에 1위인가 2위인가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팀버튼 영화에서 느꼈던 그 개성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때 좀 우려가 있었어요. 네. 흥행은 좋았지만 이대로 될까라는 우려가 네. 있었는데 이제 이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나요? 네, 이제 나타나게 되는 영화가 이제 97년에 배트맨과 로빈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제 발킬머가 한 번만 배트맨을 하고 교체가 됐어요. 교체된 배우가 지금 아주 잘 아시는 배우일 텐데. 누구? 조지 클루니입니다.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의 그 멋진 페이스를 배트맨 가면에 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어쨌든 당시 이제 ER 같은 영화 드라마 ER로 이제 히트하면서 조지 클루니가 배트맨에 나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최고의 슈퍼스타된 조지 클루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초짜였거든요. 그래요? 영화판에서는. 네. 그래서 배트맨과 로빈도 이제 악당들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인 그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네. 예. I'll be back.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예. 악역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오마 서먼도 포이즌 아이비로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오마 서먼 나오고, 로빈의 크리스 오델 나오고, 배트걸의 알리샤 실버스톤 나오고, 그냥 캐스팅 그냥 되게 요란했어요, 막. 네네. 요란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최악의 영화가 돼버린 거죠, 진짜.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그 수많은 돈을 쓰고 이 좋은 캐스팅과 스타들을 썼지만 영화는 참패를 하면서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배트맨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감독이 바로 놀라운 감독, 예.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또 감독이 바뀌는 거네요. 놀란 감독으로. 예, 기존의 배트맨 영화가 좀 악역이 좀 더 부각이 되었다면,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다크나이트 3부작은 진짜 배트맨 얘기가 됐어요. 배트맨이 탄생을 하고 영웅으로 거듭나고 추락을 하고 다시 부활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연출을 통해서 보여줬고, 결국 히어로 영화의 하나의 완벽한 신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긴 씨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요. 배트맨 하나로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이런 영화가 무려 7편이나 만들어진 그쵸. 거잖아요. 정말 색깔이 네. 다양한데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네. 1편의 팀버튼 배트맨은 약간 팀버튼 색깔이 묻어나오는 배트맨 영화였고요. 2편은 팀버튼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버튼이 배트맨을 완전히 먹어버렸죠. 네. 예. 근데 의외로 이 컬트적인 색깔 때문에 2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2편 끝날 때 펭귄맨이 죽는 장면에서 악당이 죽잖아요. 악당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모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네. 슬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팀버튼의 정서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3편인 포에버의 경우는 이제 50년대의 화려함을 좀 재현한 블록버스터. 네. 4편은 뭐라 그럴까요? 좀 돈은 많이 들었는데 완성도는 뭐 이렇게 특촬물 수준 막 이렇게 있죠. B급 특촬물 수준의 네. 완성도로 전락해버렸죠. 그런 배트맨이 돼버렸고 네. 이제 논란의 비긴즈에 들어서는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가 좀 이렇게 가상적이고 공상적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리얼리티한 느낌을 살린 슈퍼히어로 영화.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 범죄 스릴러 장르에 거의 가까웠어요. 히어로를 빌린 범죄 히어로죠. 범죄 스릴러 장르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걸작들이 많은데 영화사적으로 다크나이트는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에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모든 신화를 마무리하는 거대한 에픽. 그렇게 7편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씨 지금 말하신 거 어디서 베끼신 거 아니죠?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무슨 정가 베껴오신 것 같은데요? 뭐 진짜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굉장히 요약을 잘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담인데 네.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때 이제 네이버가 이제 막 뜰 때였는데 네. 제 별명이 기이버였어요. 기이버. 진짜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하나요? 제 동기들한테 네, 인정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좀 뭐야 얘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정말 그러시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또 그 교수님께서 직접 기희 씨한테 강의해보라고 그런 적도 시간을 있었고, 내주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1학년 때 좀 수업 시간에 깝치다가 교수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네. 듣고 싶어요. 그냥 네. 이제 그때 1학년이었죠. 그때 이제 매트릭스 2편이 개봉했어요. 굉장히. 근데 네. 이제 매트릭스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화 수업이 영화 철학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획이나 이쪽 전공이다 보니 그 산업론 쪽으로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교수님이 영화를 그렇게 딱딱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저한테 쿠사리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다니냐. 대단하시네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뭐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교육에서도 교육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교육에서도 어렸을 때 이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짤데기 얘기했네요. 네. 이제 넘어갈까요, 그럼? 네네, 알겠습니다. 자랑 다 끝나신 거죠? 네네, 끝났어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오늘 영화인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린 것 같은데요. 네.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 1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배트맨과 조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조커를 포인트로 잡아야겠죠. 네. 배트맨은 코믹스 작품 가운데서도 그 악당들의 라인업이 가장 화려한 네. 작품 중 하나예요. 그 중에서 조커는 뭐 단연 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악당들이 뽑은 최고의 악당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네. 근데 그 조커가 처음부터 배트맨 라이벌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조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1940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레미제라블 원작자로 좀 많이 알려졌죠. 빅토르 유고의 원작인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웃는 남자가 1928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흑백 무성 영화 주인공을 했던 그 콘트라베이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그 배우가 연기한 포스터를 보면은 조커의 느낌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 이미지를 보고 조커에 영향을 줬다고 그 조커를 만든 원작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혜정 씨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커의 이미지는 어땠나요? 썩소?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 뭐 잭 니콜슨의 조커는요, 약간 미치광이 사이코패스? 그리고 히스레저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전의 달인인 사이코패스? 어쨌든 사이코패스? 네, 뭐 그렇습니다.
조커는 원작에서 한 2회 정도만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조커는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부활을 해서 다시 배트맨을 괴롭힙니다. 네. 워낙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 살인마 캐릭터라서 제작자들이 그 도덕적 책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막판에 조커를 이렇게 죽이는 듯 그리지만 뭐 정작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커를 계속 살려뒀어요. 왜냐하면 네.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좀 이렇게 응징하는 카타르시스 좀 주고요, 관객들한테. 도덕적인 책임감도 살리면서 이제 조커의 인기 캐릭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오면서 최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인기가 거네요? 많으면 죽일 수가 없죠. 네. 예. 원작에서 그 배트맨의 그 절친한 동료죠. 로빈을 죽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던 그 고등경감의 그 수약달이나 두 번째 부인을 이제 죽이면서 맞아요. 배트맨을 멘붕에 오게 해요, 진짜. 네. 뭐 영화 쪽에서는 뭐 배트맨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레이첼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희망이었던 하비덴트를 타락시키기도 네. 하고, 뭐 조커의 악행은 뭐 원작이나 영화나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커의 활약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원작에서 보여준 악행들만 꼽아도 뭐 거의 한 트럭이 넘을 지경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1989년도 이 팀버튼의 배트맨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흥행에는 참패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뭐 당시에 뭐 인디아나 존스 3 같은 경쟁작도 있었고 그래서 네. 뭐 팀버튼의 이상한 영화 뭐 이게 잘 될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런 우려를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근데 팀버튼의 기괴한 연출도 성공했지만 네.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 연기가 맞아요. 엄청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성공이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그 잭 니콜슨의 신들린 퍼포먼스는 미국 영화 연구협회소 AFI라고 하죠. 네. 거기 선정한 영화 사상 최악의 악역 50인에 꼽히기도 했어요. 뭐 혜정 씨는 그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악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악역. 저는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진짜 보는데 막 보는 내내 굉장히 소름 돋았던 그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네, 이 기억에 남고요. 뭐 그리고 또 역시 저를 그 영화관으로 끌어들인 최초의 배트맨이었던 영화였던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를 빼놓을 수가 네, 없고요. 뭐 두 캐릭터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완소니 호킨스가 연기했던 양들의 침묵, 렉터 박사 정말 소름 끼치죠. 히스레저는 말할 것도.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악역 연기는 그 어떤? 레옹에서 그 연기했던 게리 올드만 연기했던 네. 스탠필드 역 기가 막히죠. 네, 정말. 근데 히스레저가 이 스탠필드 역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예. 사실 여기 발표됐던 순위가 네. 그 다크나이트 공개되기 전에 나왔던 거라서 아마 히스레저도 아마 다시 최근에 좀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아마 충분히 순위권에 들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좀 있었어요. 뭐? 팀버튼의 배트맨에서 그 잭 니콜슨의 악역 연기도 좋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커에 대한 설정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원작 팬들한테 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바로 그 브루스 웨인, 배트맨의 부모를 죽인 게 조커라는 설정 때문이었어요. 그랬군요.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너를 만들고 너는 나를 만들었다 이런 문제적인 대사도 등장하기도 맞아요. 했는데 결국 우리는 서로를 그쵸? 창조했지. 그렇죠.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네. 다크나이트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You complete me라고. 넌 네. 날 완벽하게 만든다. 네. 이거는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네. 이제 배트맨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무슨 문제야라고 하는데 그 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브루스 웨인이라는 정체성이 좀 훼손됐어요. 이 설정 때문에. 네. 사실 그 브루스 웨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범죄와 이제 싸우겠다고 결심을 한 캐릭터죠. 근데 이 세계관과 철학을 이제 배트맨을 관통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외면 쪽으로는 언제나 이제 막 화려하게 등장하고 막 네. 정의 사도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로 가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캐릭터예요. 이런 정서적인 불안한 캐릭터 재벌. 아까 사양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브루스 웨인이 가진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그 부모를 죽인 범인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복수를 찾아 나서는 정의 사도라는 그 불안정한 타이틀롤이 완성이 돼요. 근데 팀버튼의 배트맨에선 조커가 부모님이 원수라는 그 설정을 하면서 네. 합법적인 복수의 완성이라는 점이 되면서 그 배트맨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훼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반면에 그
놀란 감독은 팀 버튼의 이 실수를 반복을 하진 않습니다. 배트맨 비긴즈 보시면 이제 부모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제 총을 드는 장면까지 있지만 실패를 하죠. 거기서 이제 더욱더 충격을 먹고 네. 뭔가 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정의 영웅으로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영웅까지 마무리 짓는 서사시가 탁탁탁 이어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네. 되는 거죠.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놀란 감독 배트맨 얘기 나왔으니까 네. 뭐 조커 얘기하면서 이제 논란하고 히스레저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네. 이제 조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그 조커는 조금 이제 미친 광대 느낌입니다. 근데 이 느낌은 솔직히 히스레저의 조커보다는 잭 니콜슨이 좀 더 가까워요. 그렇죠. 약간 백화된 피부, 맞아요. 거기 녹색 머리카락, 거기에 웃는 모습, 이렇게 고정된 웃는 모습, 안면 근육. 뭐라 그럴까? 그리고 범죄 현장에 항상 그 조커의 그 트럼프 카드까지 이렇게 싹 남겨놓죠. 네. 이거는 뭐 광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논란의 다크나이트에서 그려진 조커는 좀 현실적으로 변형된 테러리스트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잭 니콜슨의 조커는 팀 버튼의 판타지에서는 완벽하게 광대 역할을 하는 사이코패스고, 논란은 현실적인 배트맨에서 미친 짓을 하는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기씨 아까 그 잭 니콜슨하고 히스레저의 조커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깜빡하고 있었네. 네. 좀 얘기를 해야 돼. 뭐 많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사실 그 누가 연기하던 간에 그 잭 니콜슨의 아성을 생각한다면 그 다크나이트 속의 조커는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역할이죠. 네. 밑줄의 본전이거든요. 세종대왕 다음에 왕이 되면 어떨까요? 네? 그러네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뭐랄까 이런 함정이 있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논란은 굉장히 영리했죠. 히스레저도 굉장히 열정적이었고요. 네. 다만 그 열정이 좀 그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트맨 비긴즈를 통해서 이제 현실적인 슈퍼 히어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놀란 감독은 히스레저에게 광대 이미지보다는 좀 감정이 없고 정신분열증 살인광의 모습을 좀 부각시켜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레저는 이제 대본을 받고 이제 캐스팅을 수락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서 약 한 달 정도 혼자 방 안에서 잭 니콜슨이 조커로 나오는 배트맨 1편, 그 다음에 조커가 등장하는 배트맨 모든 코믹스 만화를 전부 다 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그 역대급 악역들이 나오는 영화까지 다 같이 보면서 캐릭터 연구에 굉장히 매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조커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서 이제 일기까지 쓰고 뭐 목소리 설정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조커 그 자체가 된 거죠. 예. 얼마만큼 몰입을 많이 했는지. 네. 특히 그 목소리 그 기분 나쁜 목소리잖아요. 기분 나쁜 목소리는 잭 니콜슨의 조커를 좀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그 일기까지 썼다고요. 그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몰입이네요. 말 그대로 동기화하는 거죠. 놀라운 동기화는 뭐 아이폰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동기화는 정말 대단했죠. 얼마나 지독하게 연기를 했냐면 뭐 알프레드 역할을 했던 그 노장 배우였던 마이클 케인이 다크나이트 찍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히스레저 조커와 같이 촬영한 장면에서 히스레저와 같이 있는 게 무서울 정도로 공포심을 느껴서 네. 대사를 잊어버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정말 무서웠나 그렇죠. 보네요. 예. 네. 진짜 그 정도면은 캐릭터가 배우를 정말 삼켰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배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배우들이 뭐 영화 현장에 가서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하루에 찍는 씬이 몇 씬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배역에 몰입해서 그 감정은 하루 종일 또 유지를 시켜야 돼서 그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우라는 직업이 결코 쉬운 직업이 그러게요. 아니죠. 네. 뭐 어찌됐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요. 이러한 조커 캐릭터가 좀 히스레저한테 분명히 심적인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캐릭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화가 끝나고 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좀 무리한 약물 복용을 했다고 해요. 결국 이게 사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히스레저가 세상을 떠나고 잭 니콜슨도 이제 히스레저 죽음이 알려지자 이제 나도 조커를 맡을 때 여러 번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는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조커는 너 자신을 잡아먹는 악마 같은 캐릭터다. 라고 히스레저한테 미리 경고했다고 합니다. 28살에 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래서 히스레저의 죽음이 좀 굉장히 안타깝죠. Gentlemen, let's broaden our minds.
Lawrence. 방금 나온 노래가 그 프린스의 그 파리맨이라는 파리? 파리맨. 파리. 예. 조커 일당이 그 고담 시티의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이제 이 노래에 맞춰서 막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막 훼손합니다. 예. 네. 네, 혜정 씨가 오늘 소개한다고 한 작품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그러네요. 혜정 씨가 드디어 예, 나옵니다. 예. 예. 제가 지난 방송 때는 누구 작품인지 궁금해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 장면에서 조커가 뭐 렘브란트, 드가, 베르메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거장들 작품에 낙서하고 깨부수고 하잖아요. 돈으로 치면 엄청나겠어요. 엄청나죠. 네. 아깝네요. 눈물 나죠.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남겨둔 작품이 바로 화가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고깃덩어리와 인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베이컨 하니까 뭐 배도 고프고, 예. 먹는 베이컨? 네, 그게 이제 그냥,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 뭐, 렘브란트나 이런, 솔직히 조커가 돈에 욕심이 없는 캐릭터긴 네, 하죠. 다크나이트 네. 봐도 돈에 불태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제일 비싸서 안 그러게 주신 건가? 훔치지 왜 깼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네. 예.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작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1909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2년도. 그러니까 사망한 지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랑 같은 시대를 공유한 아주 최근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은 공기를 마셨던 그런 분이시군요. 네네. 네. 실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 샤갈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샤갈하고도 시대가 겹치거든요. 이제 샤갈하면 괜히 왠지 좀 오래된 화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래요. 예. 네. 한 뭐 100년, 200년 전 살아났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1985년도에 샤갈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베이컨이 죽은 해하고는 7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샤갈은 교과서에 나오니까 왠지 되게 오래된 그런 화가 같고, 근데 베이컨도 요즘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요즘 교과서에는 뭐 베이컨도 나오고 샤갈도 나오고 그러군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오래되셨죠? 네, 꽤 됐죠. 예. 여자친구분 졸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물어보시면. 뭐 굉장히 민감한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도 네. 미술교과서에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요. 뭐 어쨌든 정말 유명한 화가인 거 보네요. 뭐 교과서에 나올 정도면 할 말 다 했죠. 예. 네. 기리슨 작품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품이 좀 뭐랄까 굉장히 다크하잖아요. 영화로 치면 좀 호러 영화 같기도 하고 퀄트 영화 같은 느낌 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는 좀 힘든 면이 있죠. 뭐 제목만 들어도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좀 확 오지 않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림을 보면 더 그렇고요. 네. 예. 하지만 이 베이컨은요, 20세기에 활동한 예술가들 가운데서 인간의 고통과 비극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화가로, 영국 화가들 가운데서요, 경매하면은 최고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최근에 베이컨 작품 중에서 가장 고가로 거래된 게요, 삼면화라고 있는데요. 그 2008년도에 뉴욕 소더비에서 8,628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6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906억 원이면 말도 잘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큰 돈인데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나 좀 싶네요. 그쵸. 예. 밤에 자다가 왜 화장실 갈 때 마주치면 정말 기절할 그런 그림이잖아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좀 이렇게 심신이 약하시거나 좀 임산부시거나 노약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저희가 경고를 해드려야 돼요. 네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영국에요,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술관 관장한테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생존 화가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베이컨이 그때 그 관장이 베이컨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대처가 반응이 설마 그 끔찍한 그림을 그린 그 무서운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철의 연인 대초도 저랑 같은 평범한 눈이었다는 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쵸. 만든다. 네. 네. 사실 그 미술사에서 예술성을 인정받는 작품, 그리고 그런 작품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베이컨 같은 그런, 베이컨이 정말 뛰어난 화가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요. 취향에 따라서 이 베이컨 그림에 대한 호불호는 크게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범하지 않은 미의식 가지신 분들, 아니면 강심장이신 분들은 또 엄청 열광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혜정 씨의 지적을 보면, 뭐, 저도 베이컨의 그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평범하진 않으니까. 그러시나요? 네. 어쨌든 뭐, 베이컨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제가 조커가 남겨둔 이 그림이 베이컨이 그린 고깃덩어리와 인물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림 설명하기 전에 작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든 영감이 되었던 원천이나 또는 작가의 살아온 인생이 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인생을 먼저 들으시면 이 작품을 해석하는 키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작가의 인생이 그림이 담겨져 있다면 뭐 지난번에 그 샤갈은 좀 굉장히 해피했잖아요. 네. 근데 베이컨은 어떤 삶을 살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네. 아마 꽤나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몇 번 등장할 거예요. 네, 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베이컨은 그 플레임이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그리고 1909년도 아일랜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뭐 플레임으로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랑 비슷하신데요. 네, 맞아요.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죠. 그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베이컨으로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시면은 철학자 베이컨, 그리고 화가 베이컨이 같이 검색에 나오고요. 맞아. 그리고 아까 기희 씨가 말씀하신 그 먹는 베이컨도 같이 검색이 지금 되고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 오늘 주인공인 이 화가 베이컨이 철학자 베이컨의 먼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관이 있었군요. 예. 네. 네이버만 연관 검색어만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기희 씨는 뭐 올라가면 뭐 유명한 분들 없나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한 씨가 네. 청조한 씨밖에 없는 거. 아, 그래요? 네네네. 파가. 뭐 한씨 관련된 유명하신 분들은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계속 얘기를 하자면요. 베이컨의 아버지는 영국군 장교였대요. 근데 퇴역을 한 후에 런던에서 아일랜드로 옮겨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베이컨이 아일랜드에서 출생을 하게 돼요. 근데 16살 때까지 이 아일랜드에서 지내다가 이후에 런던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옮겨갔다라는 것보다는 쫓겨났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서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 베이컨에 관한 어린 시절 전설적이고도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왠지 제가 이렇게 뭐 약간 상상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베이컨이 16살 때요. 어머니 속옷을 입고 놀다가 아버지한테 들키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이컨을 집에서 내쫓게 된 거죠. 이제 느낌이 조금씩 옵니다. 네. 네. 시작부터 남다르죠. 뭐 남다른 성적 취향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베이컨 씨는. 베이컨 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베이컨님? 뭐 어쨌든 그러면 뭐 동성애자셨나요? 딱 맞추시네요. 네. 이 베이컨은 선천적인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고요. 스스로 자기의 그 성 정체성을 인정한 거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 후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베이컨의 애인이 된 남자들만 4명이었다고 합니다. 4명이면 뭐 굉장히 트렌드하고 인기를 주도하는 그런 남자였네요. 네. 예. 그 중에서도요, 가장 유명한 애인이자 베이컨이 화폭에 가장 많이 담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지 다이어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정말, 이게 진짜 실화가 맞나 싶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베이컨의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생각하면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 점점 세지나요? 네. 사실 얘기하는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냐면요. 이 조지 다이어라는 인물은 그냥 좀도둑이었어요. 네. 런던 빈민가 출신의 좀도둑이었는데요. 이 조지 다이어가 베이컨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요. 이렇게 훔치러 들어간 거죠. 근데 베이컨에 딱 걸려요. 아이쿠야. 네. 근데 이 베이컨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다른 걸 요구해요.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이 베이컨 이분 점점 제가 생각한 거 이상을 항상 넘어가시는데요. 좀 네,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더 극적인 게요. 이 조지 다이어라는 인물은 동성애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날 이후로 조지 다이어와 베이컨이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는데요. 베이컨이 파리에서 회고전을 하게 되는 그 이틀 전에 같이 베이컨과 조지 다이어 같이 묵었던 그 호텔에서 다이어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둘의 이 전쟁과도 같았던 그런 관계가 끝이 나게 되거든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좀 여담인데. 네. 저는 아까 이렇게 집에 왔는데 들켰다고 했잖아요. 네. 전 눈이 맞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좀 예상외네요. 그렇죠. 네. 그 조지 다이어라는 인물은 동성애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흔히들 이렇게 눈이 맞으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닌데. 근데 참 상황이. 예. 아니 만약 눈이 맞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황이 좀. 그쵸. 도둑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닐까요? 그 도둑으로 들어왔었는데. 여자 도둑이면 좀 얘기가 틀릴 텐데. 그럴까요? 예, 이렇게 엔트레먼트 도둑 영화 엔트레먼트에 나오는 캐서린 제타 존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걸렸다. 그래요? 그럼 얘기가 그런 장면 있나요? 여자 도둑 굉장히 섹시한 여자 도둑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 외모 시상식. 이건 남자들 이해가 안 돼요. 네, 어쨌든, 예. 네, 아무튼 진짜 영화 같죠. 분리하면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 Love is the Devil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은 악마라는 뜻이네요. 네. 네.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 영화가 그 베이컨의 전기라기보다는 이 조지 다이어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우 씨는 뭐 혹시 이 영화는 또 보셨나요? 저도 원래 모르는 영화였는데 혜정 씨가 알려주셔서 이 영화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네. 네. 존 메이버리 감독의 98년도 영화고요. 영화 속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남자죠. 바로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그 다니엘 크레이그를 이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초창기적이죠. 예.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 영화 속에 조지 다이어를 연기를 했고요. 맞아요. 이 크레이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는 굉장히 알만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명배우로 등극한 틸다 스윈튼도 이 영화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주인공은 조지 다이어죠. 그쵸? 베이컨을 연기한 배우도 이제 글래디에이터나 이제 고스포드 같은 작품에서 명품 조연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 데릭 자코비가 매우 섬뜩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맞아요. 이 영화에서. 네.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도 이제 베이컨이 정말 섬뜩한 친구구나라는 느낌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제 좀 나름 각오도 좀 필요하고요. 각오 완전 필요합니다. 설정이 워낙에 좀 쇼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나 인물 감정선이 좀 잘 살아있어서 되게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무엇보다 제가 007 스카이포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영화를. 그래서 다니엘 크레이그의 그 남성적인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 다니엘 크레이그에서 이제 스티브 맥킨의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색다른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사랑은 악마라는 이 영화에서 보면은 강요된 동성애로 인해서 이 조지 다이어의 상황이 어땠을지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고요. 실제로 근데 베이컨도 조지 다이어가 자살한 후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사랑했나 보네요. 그쵸.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좀 이렇게 얼그러진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지 다이어 입장에서는 이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조지 다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생자로서 좀 느낌이 있죠. 네. 조지 다이어가 자존감이 없어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 굉장히 자존감까지. 아니요. 7년 동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글쎄요. 그 둘의 관계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오를 하시고 영화를 좀 보시면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조금 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네. 예. 베이컨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아까 16세 어린 나이에 이제 집을 어쨌든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런던에서 홀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여성복 점원. 또 여성복 점원을 했군요. 그것도 좀 그렇죠. 점원 남성복도 아니고. 문이 닫혀지면 이제 예. 상상. 네. 무슨 상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스프레 했겠죠.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닥치는 대로 어쨌든 일을 한 거고요. 진짜 건달처럼 이렇게 뭐 런던 구석구석을 전전하다가 베를린을 거쳐서 파리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파리 시절이 베이컨에 있어서 또 결정적인 시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파리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군요. 예. 이번에는 아쉽지만 그런 쪽의 얘기는 아니고요. 좀 많이 아쉽네요. 예. 그 전까지 베이컨이 미술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질이 있다거나 또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파리에 있는 동안에 미술사에서 획을 그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대작들을 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특히 피카소 작품을 보고서 베이컨이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카소 하면은 뭐 대표적인 입체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앞모습에다가 이렇게 옆모습도 갖다 붙이고 뭐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유식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그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해체를 하고 다시 재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이컨 그림도 이런 방식이 드러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로그에 이런 그림들도 몇 개 올려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디오 캐스트다 보니까 좀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죠. 블로그를 좀 활용하고 있죠. 네. 블로그 주소를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그래야죠. 네. 블로그.naver.com 하고 슬래시하고 아트앤필름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혜정 씨 궁금증이 좀 많이 남는데요. 네. 왜 이렇게 이미지를 가만히 안 놔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컨 그림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다 뭉개져 있고 이렇게 핥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편해지기보다는 좀 심기가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베이컨이 한 말이 있는데요. 베이컨은 사물의 형태를 해체시켜서 사물을 그 겉모습에서 떼어내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겉모습에 가려진 본질을 뭐 이렇게 찾고 그리고 싶었다 뭐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이컨은 늘 자신의 그림이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근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쳐놓은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이 사실적이라고. 네, 저도 사실 그 반응 이해되고요. 이 배트맨 영화에서 나온 고깃덩어리와 인물이라는 이 작품만 봐도 사실은 뭘 의미하는지 좀 분명하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공포스럽고 잔인한 느낌으로만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다른 베이컨 그림도 사실은 이런데요. 베이컨은 사람들이 그 자기 그림의 폭력성을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그림이 그렇게 폭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적이지 않으면 뭐 어떤 게? 자기 그림 속에는 리얼리즘이 들어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 삶이 내가 그리는 것보다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확 오는데요? 그렇죠. 예, 뭔가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림에서 폭력성보다 실제 우리 삶이 더 폭력적이다. 갑자기 좀 베이컨한테 설득당한 느낌도 좀 들면서 솔직히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신의 그림이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베이컨 작품을 보시면 이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뭘 그린지도 모르겠는 그런 그림이 많고요. 또 비이성적이고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면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근데 그 작품을 설명하는 베이컨 자신은요, 지금까지의 어느 화가보다 더 논리적이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베이컨은 미술도 독학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정규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요즘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는 수제네요. 뭐 예를 들면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근데도 미술 외에도 문학, 영화, 음악 뭐 이렇게 예술 다방면을 뛰어넘는 그런 왕성한 예술 향유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T.S. 엘리엇이나 예이츠 이런 작가들 아시나요? 네네, 제가 또 영문학과 나왔거든요. T.S. 엘리엇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봤는데 T.S. 엘리엇의 숏한 문구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뭐 그럴 때 쓰고요. 네. 네. 어쨌든 당대 최고의 네, 그쵸, 예. 문호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이들한테 늘 존경심을 표현했고요. 또 영화에도 조예가 깊어서요. 그 에이젠슈타인이나 비스콘티 같은 영화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맺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행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이 베이컨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어, 그리스어,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알았다고 해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인데. 그쵸. 아, 예. 캐면 캘수록 점점,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베이컨이란 사람이나 화가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매우 정확한 감시관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항상, 혹시 신이 저한테, 너 뭘 원해? 그럼 저는 감시관, 신미한, 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 이런 거 정말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베이컨은 정말 정확한 감시관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대화를 굉장히 즐기는 취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술과 도박 좋아하고 이런 건데 기본이죠. 저희 네. 세계에서는. 그리고 또 굉장히 직선적이어서요. 체면치레를 못하는 그런 성격의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다고 해요.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것만 물어봐서 죄송한데 네. 그들 세계에서도 남녀 구분이 그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베이컨은 전체적으로 그쪽 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화 보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던데. 어렵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분이 한번 주변에 있으면 좀 여쭤볼 텐데. 네, 아무튼 넘어가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너무 궁금해서요. 저도 이 네네. 베이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동영상을 봤어요. 인터뷰 동영상을. 그래서 진짜 그 베이컨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 전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터뷰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이라서 좀 있군요. 네. 그래서 물론 영어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잘 안 들리시더라도, 그러니까 베이컨이 어떤 느낌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면모였는지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보고, 이런 사람을 실제로 제가 만나면, 진짜 실제로 내가 베이컨을 만나면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완전 포스가 있군요, 사람이. 네. 예. 굉장히 강한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은 약간 마초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빛, 말투 이런 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그런 마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홀리는 마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요? 방송 끝나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예. 아무튼 굉장히 다크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어쨌든 파리에서 피카소 전시를 보고 나는 화가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한 이야기까지 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접어든 베이컨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이제 파리에서 피카소를 접한 다음에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화가로 전업을 한 건 아니고요.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1933년도에 십자가라는 작품이 예술가로서 첫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전시회를 몇 번 개최했지만 언론에는 크게 이제 보도도 되지 못하고 주목을 못 받다가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 발치에 있는 인물에 관한 새 습작이라는 그런 굉장히 거대하고 인상적인 3부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작가로서는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림도 다 블로그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그림을 꼭 보시면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요. 이 괴물 작가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 발치에 있는 십자가 발치에 있는 인물에 관한 새 습작. 되게 제목이 어렵죠. 그렇죠. 예. 네, 이 작품이 베이컨의 작가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발치에 있는 인물에 관한 새 습작. 제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그림 정말 괴물인지 인간인지 좀 뭐라 그럴까요? 전 비유가 되게 좋은데 네. 제가 봐도 참 좀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그쵸. 느낌이 드는 네. 그림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요. 그 화랑에 전시가 되었을 때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우리 화랑은 반기지 않는 화가였겠네요, 베이컨이.
글쎄 그 화랑은 어떤 화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반응이 그만큼 뭐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요, 뭐랄까 그 살갗이 벗겨진 피부에 채찍을 가하는 것 같은 예. 그 정도의 고통? 그 표현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좀 본 건데 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노예에 관한 역사책을 봤는데 네. 그 당시에 노예들한테 했던 그 형벌들이 이런 형벌이었어요. 맞아. 살갗에 후추를 뿌리고 피부가 벗겨졌는데 네. 뇌를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저희 여기 살짝 조금만 그렇죠. 이렇게 손 같은데 비어도 너무 따갑잖아요. 거기다 후추를 뿌리니 어쨌든 상상만 해도 신경이 곤두설 만큼 고통이 맞아. 느껴지는 그런 네. 표현인데요. 어쨌든 특히 이 맨 오른쪽 작품은 그만큼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모양인데 영화에 나오는 그림인 뭐 고깃덩어리의 인물에서도 그 남자가 입을 버리고 그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거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그럼 이 정도에서 제가 작가 얘기를 마치고 그림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I kind of like this. 방금 들으신 이 부분이 그 조커가 1층에서 작품을 신나게 망가뜨리다가 이제 2층 올라와서도 계속 작품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베이컨 작품 앞에서 부하인 밥이 그 작품을 칼로 찢으려고 하니까 그 행동을 저지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바로 고깃덩어리와 인물이고요. 이때 조커 대사가 I kinda like this one, Bob, leave it 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니까 이 작품이 왠지 모르지만 이 작품이 마음에 드니까 이건 그냥 놔둬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베이컨 작품은 실제로도 어떤 메시지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직접 말한 것처럼 베이컨의 그림은 감각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조커가 I kinda like 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실은 베이컨 그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커의 예술에 대한 그 관심과 재능에 관해서는 영화 속에서 조커에 대해 서술하는 장면에서 좀 잘 드러나 있거든요. 뭐 정신분열이고 뭐 과격하고 영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과학, 화학, 미술의 재능이 있음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요, 조커가 입고 나오는 의상만 봐도요, 보라색 슈트, 뭐 보라색 모자, 보통 감각이 아니잖아요. 기희 씨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커가 신문 보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니까 손톱에 초록색 매니큐어도 칠해져 있더라고요. 디테일하시네요. 예. 그렇게 꼼꼼하게 분장시킨 영화팀도 대단한데 그걸 또 찾아내는 혜정 씨도 좀 대단합니다. 예. 한 디테일하시는 기희 씨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미스트 안 챙겨셨나요? 오늘은 가방이 빵빵해져서 가방이 빵빵해지는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영화 속에서 조커가 자신을 최초의 살인행위 예술가라고 스스로 칭하잖아요. 그렇죠. 조커는 그 사람을 죽일 때도 멋진 대사를 하고요. 또 음악도 틀어놓고 또 이게 춤도 추고 네. 그렇잖아요. 이 미술관 장면도요. 이런 파괴적이고 반예술적인 행위를 오히려 예술적인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커의 힘이 아닌가 싶고 또 그리고 조커의 철학과 미학을 이렇게 멋지게 연출한 그 팀버튼의 재능도 정말 감탄스러워요. 잭 니콜슨이 연기한 그 뛰어난 예술적 안목을 가진 광대 이미지는 뭐 팀버튼의 재능 속에서 완벽하게 뽑아진 결과물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팀버튼의 영향이 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베이컨이 생존을 해 있었거든요. 근데 베이컨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뭐 쿨하게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팀버튼한테는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영화 이후로 블로그나 이런 많은 글들에서 베이컨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면서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랬군요. 실은 저도 지금 배트맨 때문에 베이컨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니까 뭐 팀버튼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다시 베이컨 그림으로 돌아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1954년도 작품이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한 남자가 전기의자 같은 데서 고문을 마치 당하는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이 남자 뒤로 고깃덩어리가 마치 커튼처럼 달려 있는데요. 우선 이 그림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되는 작품이 있거든요.
기회 씨는 이 작품 속에서 남자가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뭐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모자도 되게 특이합니다. 옷도 뭔가 공식적인 의상 같고. 네, 맞아요. 바로 교황을 그린 건데요. 교황이군요. 네. 우리들한테 좀 시녀들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스페인 출신의 벨라스케즈라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서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라는 또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베이컨이 1940년대 후반부터 이 작품을 모티브로 연작을 발표해요. 무려 한 40점 정도 그렸는데 이 고깃덩어리와 인물이란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벨라스케즈의 그림에서 보면 교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대로 권위 있고 기품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베이컨은 이걸 가져와서 뭐랄까 그로테스크하고 또 소름 돋는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게요. 뭐 교황도 교황이지만 교황 뒤에 있는 이 고깃덩어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뭐 좀 굉장히 뭐 이런 조합이 다 있나? 그쵸.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 둘의 이질적인 그런 조합과 구성이 더 불안함과 잔혹한 느낌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 같이 저도 느껴져요. 이 고깃덩어리에 대해서는요, 베이컨 그림을 푸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라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는 근데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가하는 가장 잔혹한 행위로서의 그런 십자가를 말을 하고요. 또 도살장 아니면 동물의 살덩어리 뭐 이런 것에 늘 자신이 매료되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살덩어리는 어떤 점에서 이제 베이컨을 매료시켰을까요? 이것 또한 인간이나 또는 삶의 잔인함을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요. 기현 씨도 고기 좋아하시죠? 예.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는 진리잖아요. 고기는 진리며 고기는 존귀하며 고기는 뭐. 그건 뭔가요? 고기 애찬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은 고기 없으면 못 살죠. 예.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선을 못 먹어서 또 고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살이잖아요. 내가 살을 먹는구나. 혹은 내가 시체를 먹는구나. 뭐 비싼 거 드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육즙을 느끼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고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포장하고 만화해서 그렇지, 실제로 죽은 그 동물 시체의 살을 먹는 거 맞잖아요. 오늘 혜정 씨가 오늘 좀 살짝 공포스럽게 보입니다. 공포스럽나요? 예, 조커가 빙의된 느낌인가?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베이컨은 늘 잔혹하고 공포스럽고 고통을 일깨우는 그런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작품에 이용을 했고요. 맞아. 영화 중에서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을 맺기도 했던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전함 포테킨. 거기 보면 굉장히 제일 유명한 그 장면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 네, 뭐 오데사 계단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딴 얘기부터 먼저 하고요. 네. 아이가 이렇게 뉘어져 있는 유모차가 이렇게 계단으로 굴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위태로운 상황을 클로즈업되는 한 여자의 얼굴. 나오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경은 삐뚤어져 있고 네네. 아마 안경 알이 하나 깨졌나? 네네. 네, 거기 그 안경 밑으로 또 피가 흐르고 있고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영화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 클로즈업된 장면 되게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장면에서 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교황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런 전함 포슈킨이라고 하죠. 전함 포테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베이컨의 굉장히 여러 그림에서 이런 비명 또 외침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이컨은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다크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영감을 받았을까요? 작품 속에서?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왜 감독의 취향이나 성장 배경 등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일랜드 내전까지 이렇게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의 위협,
그리고 폭력의 분위기가 자신을 형성한 기본적인 경험이었다라고 자주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뭐 전쟁만큼이나 뭐 인간한테 자행한 무시무시한 행위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뭐 전쟁, 뭐 반전 용어도 많고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베이컨의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고기 덩어리와 인물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포함해서요, 베이컨 그림을 처음 접하신 분들 반응이 어떠냐면요,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근데 마치 그 안에서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그 그림 속의 외침을 보면 도살당하기 직전에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막 이렇게나 되게 끔찍하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게 그 다음 반응이, 근데 왠지 또 눈이 간다. 왜 더러운 건 다시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름답지는 않지만 베이컨 그림은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추하고 끔찍하지만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여러 단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다른 그 악한 모습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림에서 교황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인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요, 이 도축당한 고기 덩어리처럼 희생자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커가 이 그림을 그냥 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타락한 그 교황의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 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모순이 가득한 사회에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 속의 조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생산이 나타낸 일종의 피해적인 하나의 산물이잖아요. 사이코패스라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조커조차도 이런 사회 속의 하나의 희생자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가 생산해낸 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영화 속에서도 조커가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겉으로만 웃고 있는 거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가 비참하게 울고 있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뭔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버튼의 잭 니콜슨의 조커가 좀 연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히스레저의 조커가 완벽한 맞아요. 사이코패스여서 네. 연민보다는 소름이 끼쳤던 그쵸. 반면에 네네. 약간 잭 니콜슨의 조커의 묘한 연민이 느꼈던 건 약간 이런적인 연출을 구사했던 팀 버튼의 색깔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좀 뭔가 속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작품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인물에서 조커는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참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전혀 모르는 작가였는데 굉장히 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도 있고 일단 네. 그림 자체가 일단 흥미가 있잖아. 네. 이렇게 뭐 이쁘지 않은 미술이라서 좀 생소했는데 지금 뭔가 자극이 된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아무튼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혜정 씨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혜정 씨의 개인적인 감상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혜정 씨는 좀 베이컨의 그림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좀 혜정 씨는 베이컨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어려운 작가였고요. 실은 그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보통의 다른 미술 작품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감흥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반응이 왔었거든요. 왜 뭐 작품 앞에서 서면은 보통은 이제 예쁘다? 아니면 뭐 이걸 뭘 그린 거지? 라고 먼저 생각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근데 베이컨의 작품 딱 보면은 이성보다는 감각이 정말 먼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컨 그림은 먼저 딱 보는 즉시 거부감이 확 그 정신을 사로잡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베이컨 작품을 초기작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게 제 세계관하고 좀 부합되는 그런 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쨌든 어떤 네.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힘겹고
즐겁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거든요. 의외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3, 40년대 헐리우드 영화 같이 인치 원더풀 라이프 같은 약간 좀 그런 식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네. 세상은 아름답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어리시군요. 네, 아니죠. 뭐 이렇게 사랑은 비를 타고 같은 영화 봐도 비가 아무리 와도 이렇게 아름다운 뮤지컬 시케이스 연출하고 그런 장면들 보면은 세상이 그냥 즐겁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혜정 씨가 제 과인 줄 알았는데 좀 네. 의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에 느낀 혜정 씨는 좀 호기심도 많고 열정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뭐 혹시 그런 부분이 제가 맨날 기희 씨한테 빨리빨리 하자 그러고 막 재촉하고 막 뭐 그런 거 무슨 불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그럴 리가요. 뭐 생각해보면 뭐 눈치도 빠르신 것 같고요. 네.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도 며칠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었거든요. 저는 막 인생은 허무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야, 너 우울증 있는 거 아니지? 이런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는 되게 가까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저를 볼 때마다 맨날 너는 정말 땅에서 끄집어 내리고 싶어 막 이렇게 할 정도 굉장히 이상적인 편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렇죠. 혜정 씨처럼 건강을 엄청 챙기시고 빵도 설탕이랑 버터 거의 안 들어간 거 드시고 밥도 이렇게 현미밥만 드시잖아요. 우울한 분이 그럴 때 삶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건강은 소중한 거니까요. 물론 소중하지만 챙길 거 다 챙기고 어쨌든 제가 근데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물론 이제 그 베이컨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극한의 고통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삶에서 이제 삶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은 좀 고단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저희 한 20살만 돼도 사실은 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본질적으로 삶이 좀 고통스러운 거다라는 생각. 저는 그걸 처음 느낀 게 군대 입대 했을 때 대한민국 남자는 본질적으로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아마 제대로 처음 느껴본 그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그런 건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내 나이 되면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꼭 고통이 아니더라도 뭐 권태나 허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들어주셔야 돼요, 제 얘기를.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모순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즐기시는 건 아니죠, 설마.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베이컨의 그림을 계속 보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컨은 인간의 비극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가 단지 이런 비극과 고통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죠?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베이컨이 실제로 비관적인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베이컨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아마 기희 씨도 지금까지 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아마 베이컨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 거침없는 행동, 술, 도박, 뭐 그 성에 대한 남다름, 섹슈얼에 대한 남다름 이런 걸 조합해서 뭔가 베이컨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셨을 텐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왜 작품도 굉장히 막 즉흥적이고 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만 그때 가서 막 뭐 미친 듯이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몇 날 며칠이고 되게 무계획적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매일 작업 시간이 거의 일정했어요. 그것도 저녁도 아니고 아침 일찍. 그래? 방탕한 생활,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완전 의외인데요. 되게 의외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이컨이 그 화가로서의 그 전 일생 동안 이 인간이라는 고통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나 성실하고 끈질기게 탐구한 그거 같아요. 사람이었었거든요.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끈질기게 탐구해 보려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고통스럽잖아요. 뭐 베이컨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죠. 첫날에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나 이제 성실하고 끈질기게 그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했던 사람이어서요. 이 작가의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형태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서 아마 색채는 주의 깊게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베이컨의 초기작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색채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배경을 보면요, 특히 그 뭐 주황색이라든지 연보라색, 그다음에 하늘색. 예. 베이컨이 정말 고통과 고뇌에만 빠져 있었다면 결코 이런 색은 쓰지 못했을 그렇죠. 거거든요. 뭐 네. 빨간색이나 뭐 그런 걸 썼겠죠. 왜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그런 근원적인 속성이 비극이고 고통이지만 그 비극이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게. 어떻게 정말 그렇네요. 오늘 혜정 씨 해석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저는 혜정 씨 얘기 들으니까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영화 그 로버트 베니니 감독의 인생이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나요. 이 영화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되게 비참한 형태의 인간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기희 씨가 정말 적절한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진짜 좋아하고 정말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진짜 제 세계관하고 되게 비슷한데, 뭐 영화랑 이 베이컨의 이 그림이랑 분위기는 다르지만 사실 저는 베이컨의 그림을 보고도 또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혜정 씨의 명쾌한 정리까지 오늘 깔끔하게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언제 끝날지 모르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코너 미술관 옆 영화관입니다. 네. 오늘은 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베이컨 작품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전시인데요. 그래요? 영국에 안 가도 볼 수가 있나요? 네, 최근에 전북 도립미술관에서요, 세계미술 거장전 나의 샤갈, 나의 피카소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샤갈과 피카소 외에도 미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베이컨, 그리고 또 저희가 곧 다룰 예정이죠. 네네. 로트렉이라는 화가까지 정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원본으로 꼭 보고 싶어요. 근데 전북 도립미술관이면 전라북도에 있겠죠? 네. 정확하게 만만치 않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가면 되나요? 전라북도 완주군이고요.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으로 가시면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여행 삼아 주말에 갔다 오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런 전시가 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시라고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내년 2월 17일까지 열리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근처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방에서 열리니까 느낌도 되게 색다를 것 같고, 이렇게 전라도 맛집 여행하면서 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또 죽이지 않나요? 스스로도 유명한 게 전라도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12월 12일,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이 12월 10일 전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나가는 거는 또 한참 후에 나가서, 나갈 사실 겁니다. 항상. 이게 내년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전시는 그 이해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금 12월 10일부터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팀버튼 전시가 열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 오픈되기 전에 제가 직접 말을 드려야 돼서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하지만 또 오늘 티베튼 영화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팀버튼 전시가요, 실은 모마라는 미국의 미술관에서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한 전시를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들여와서 전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마는 뉴욕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 모마라는 미술관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하면 루브르 먼저 그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현대 미술관으로만 한정을 하면은 이 모마가 현재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관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 배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마에서 기획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열린 전시는 안 가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마에서 이제 뉴욕에서 이 전시가 오픈했을 때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요. 팀버튼 팬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굳이 또 그 팬이 아니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전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죠?
그러니까 주요 전시품들이요. 그 팀버튼의 어린 시절 그렸던 드로잉이나 사진, 뭐 피규어, 뭐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사실 전시 자체는요. 그 모마에서 역사상 3번째로 관람객이 많이 들었을 만큼 성공을 이루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말하면 성공적인 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팀버튼에 대한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전시 기획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된 게 말씀드린 대로 뭐 드로잉이나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팀버튼이 제작한 그 2D나 3D 영화의 결과물들에 좀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뭔가 새롭게 전시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팀버튼의 영화 외적으로도 다른 그런 순수한 예술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티스트로 작업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영화 제작을 위한 밑그림 또는 뭐 영화에 등장했던 캐릭터를 그냥 피규어로 만들어서 전시한 그런 차원이었다는 거죠. 뭐 굳이 미술관에서 전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는 소리처럼 들려요. 네. 미술관이 뭐 대단한 장소라기보다는 사실 좀 전시가 좀 전반적으로 좀 단조로운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차원이고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개봉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특히나 또 이렇게 방학을 맞춰서 열리는 전시여서 아마 어린이들도 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추천 영화를 고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요? 일단은 뭐 배트맨 영화의 두 거장이 이제 팀버튼이나 크리스토퍼 놀란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미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거의 두 감독의 영화는. 그래서 두 감독의 좀 초기작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먼저 이제 팀버튼 감독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랑켄윈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그 동명의 작품의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팀버튼이 젊은 시절에 25분짜리 단편 실사 영화로 만든 그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옮긴 작품이에요. 그 제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무시무시하네요. 네, 프랑켄슈타인의 오마주입니다. 사실 이 오마주도 가득한 작품이고요. 그 어렸을 때 그 반려동물 키우던 기억이 있으시죠? 있어요. 네, 반려동물이 죽어서 너무 슬펐던 기억도 있으시죠? 저는 펑펑 울었던 달려갔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기억을 갖고 만든 영화인데 그 자기가 너무 사랑하던 개 스파키가 있습니다. 스파키가 불의 사고로 죽자 그 꼬마 아이가 과학도인데 프랑켄슈타인처럼 그 스파키를 부활을 시켜요. 부활시켜서 그 그려진 소동을 그린 작품인데 단편 영화도 재미있고요. 팀버튼의 장편 영화도 되게 소소하게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한번 추천해드리는 작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팀버튼이 좀 이렇게 뭐 이상한 날의 앨리스나 뭐 다크 섀도우 같이 좀 이렇게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만들면서 좀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좀 프랑켄윈을 다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전의 느낌을 좀 많이 다시 살렸어요. 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옛날의 팀버튼의 느낌을 다시 살려내는데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구해보시기 좀 힘들 텐데 일단은 프랑켄윈 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에 있긴 한데 유튜브에 녹음된 게 그 영어 대사가 아니라 그 스페인어로 된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파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팀버튼 감독의 수며 있는 걸작 중 하나인 에드우드라는 그 DVD의 서플먼트에도 들어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초기작은 또 어떤 건가요? 그냥 뭐 놀라운 감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감독의 논란의 그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그 논란의 첫 번째 장편 영화죠. 팔로잉이라는 작품입니다. 미행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98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논란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이 되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도서관에서 논란 영화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영화가. 그래서 DVD를 빌려다 봤는데 그때 이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물이 빛을 발하기 전에 발견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뭐 미행이라는 작품은 뭐 이제 10년 미행이 나오고 10년 만에 이제 헐리우드 지배하는 감독이 됐죠. 딱 다크나이트랑 미행이 10년 차이가 났으니까요. 네. 그 논란의 그 정교한 그 교차 편집 그리고 연출 실력이 한껏 묻어낸 그런 매혹적인 스릴러 영화입니다. 물론 데뷔작이라서 좀 노련미가 떨어지긴 해요. 저예산이고 좀 조합한 면은 있긴 하지만 그 관음증이랄까 미행을 통한 관음증을 효과적으로 그려내는 이야기 구조는
되게 정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배트만 이외의 대표작이라고 있으면 뭐 메멘토나 인셉션 같은 그런 이야기를 교차하는 능력이 아마 이런 미행에서 처음 빛을 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놀란 팬이라면 어떻게든 구해서 꼭 봐야 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키씨, 이제 저희 명화남녀 미술관 옆 영화관까지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어요. 어떠셨어요? 훨씬 낫네요. 그쵸. 네, 훨씬 낫고요.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편하고 이제 좀 친해진 것 같고, 이제. 네.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작품은요, 저희 명화남녀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기희 씨가 언급하신 그런 영화들도 다 그 블로그에 다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 뭐 청취 소감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잘 읽어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블로그.naver.com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아트앤필름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는데요. www.facebook.com 또 슬래시 하시고 아트앤필름 하고 페이스북은 아트앤필름 하시고 21이라는 숫자를 또 붙여주셔야 돼요. 21의 네.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고요. 네. 아트앤필름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등록이 안 돼서 그냥 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작품은 어떤 영화와 미술이 될까요? 네, 다음번은 저희가 물랑루즈 준비하고 제가 있죠.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아주로만 감독의 물랑루즈. 네. 그리고 이 물랑루즈에 등장하는 그 로트렉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게 화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물랑루즈와 로트렉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랑루즈와 로트렉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